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AI를 활용해 가지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은 A/B 테스트인데요. 여기는 사용자 취향의 포스터를 준다라는 얘기인데, 이 A/B 테스트는 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마케팅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죠. 마케팅하는 방식인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올리는 썸네일도 이거를 여러 번 돌려보면서 비교할 때도 있거든요. 좀 더 좋은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그거랑 똑같습니다, 넷플릭스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9개의 썸네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썸네일이고요. 이게 이제 스트레인저 띵스라고 해가지고 기묘한 이야기라는 글로벌하게 굉장히 유명한 시즌제 드라마죠. 미드인가요, 이게 아마? 영드 아니죠? 미드죠. 근데 이 스트레인저 띵스를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두 번째 그림 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되게 호기심 어리면서도 좀 무서운 느낌이 있기도 하죠. 요거는 얘네 뭐지? 그냥 뭐 학교에 호기심 많은 아이들 이야기인가? 이거 뭐지? 애들 그냥 뭐 어디 뭐 보이스카우트 가는 느낌인데? 약간 뭔가 로맨스가 섞인 스릴러인가? 이거 사람 같기도 하고 약간 외계인 같기도 한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취향이 조금 더 로맨스를 보던 사람이라면 얘를 클릭할 확률이 높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이거를 클릭하는 비율 같은 것들을 전부 보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얻기 위함인데, 이 넷플릭스는 주인이 사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직원이 보고 나서 자기 취향이 딱 봤는데 나는 요 느낌이 좋아라고 해서 이걸 골라가지고 썸네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거는 주인인 사용자, 그 사람의 반응, 피드백을 반영해가지고 요걸 반영한 이 썸네일을 골라서 배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일단 직원분들이 올렸겠죠. 투표를 하건 해가지고 올렸을 텐데, 지금은 그 각각 유저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서 요거 생성만 해놓으면 이게 한 10%, 이거는 뭐 5%, 이거는 뭐 90%, 나머지 2%, 뭐 0.1% 이렇게 다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택한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좀 더 쉽게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죠. 이게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아마 이제 제 또래 분들은 다 아실 영화이기도 하고, 근데 아마 Z세대 우리 청년, 청소년 이런 분들은 잘 모르는 고전 영화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맷 데이먼이거든요. 이 친구가 그 윌입니다. 여기 그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이 윌이.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로빈 윌리엄스인데 이분이 션 교수님인가? 라는 이름으로 나오세요. 이름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은 그 윌의 여자친구인 스카일라예요. 스카일라. 이름이 참 이쁘죠. 스카일라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딱 느낌이 여러분 오시죠? 위에 있는 것들은 세렌디피티, 그다음에 이터널 선샤인 같은 이제 영화들이 있어요. 얘네들 다 뭡니까? 로맨스 영화죠. 약간 로맨틱하고 달달한 느낌이 있는 그런 영화라서 이런 사람들의 취향에는 구디 런팅이 요런 약간 좀 로맨틱한 느낌의 영화 썸네일을 제안을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구딜 헌팅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잘 몰라요. 주랜더는 알고 앵거 매니지먼트 뭔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이제 코미디 영화였던 거거든요. 근데 로빈 윌리엄스가 보통 코미디 영화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니까 이제 코미디 영화를 많이 선호하는 사람은 로빈 윌리엄스의 얼굴을 보고 클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취향 포스트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구디런팅은 진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셨던 분들도 간만에 저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윌이라는 청년이라고 해야겠죠. 윌이라는 청년의 성장 이야기고, 이 이때 여기 명대사가 그겁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라고 하나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약간 위로와 감동 그리고 성장이 담겨 있는 드라마니까 Z세대 분들도 그리고 어린 M세대 분들도 한번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들의 뒷단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포인트화를 해놓습니다. 수치가 없으면 그건 데이터화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스코어링을 매겨봤더니 이 이미지 A 같은 경우는 코미디를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5.7점, 이 로맨스를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높게 7.2점을 받았어요. 근데 B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코미디인 경우에도 6.3점,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요런 분위기를 나빠하진 않았다. 그래서 평균 6점 정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 로맨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걸 보낼 가능성이 많고, 뭐 데이터상으로는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둘 다 보낼 확률이 높긴 하고요. 코미디인 분들에게는 이제 B를 보내드릴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아마도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썸네일을 보내보고 얼마나 클릭하는지 또 테스트를 해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AI를 적재적소에 써가지고 만든다. 그리고 중요했던 거는 컨텐츠 전문가와 AI가 협력한다. 요런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넷플릭스는 사람과 기계, 이 두 개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고, 어쨌든 인간이 좀 더 기획자로서 전체적으로 이 씬을 지배하는 과정에 AI를 잘 활용한다. 요런 개념을 좀 이야기를 종종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중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온 이 두 가지가 이들이 가진 일종의 경제적인 해자, 경쟁력, 차별점,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이 넷플릭스가 AI 활용에 뛰어난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AI 인사이트로 보는 거니까 현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당장 AI를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요런 단계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AI를 관련된 정책이 좀 더 잘 먹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경영진, 담당자 이 모두의 직관이나 경험에 의한 어떤 의사결정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데이터 위주로 가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데이터 중심으로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이제 나오고 나서 데이터 중심적인 의사결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역으로 한계도 좀 보이긴 했었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대표, 임원급에서 이런 의견을 내더라도 담당자들이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도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고요. 요것과 연결되는 거죠. 데이터가 틀렸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를 언제든 오픈하고 이거를 모든 임직원들이 해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이런 방식 역시 이제 딱 툴이 정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담당자들이 당황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과 문제가 있을 때는 빠르게 토론을 열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도출한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CEO, 대표의 초반에 이런 기업을 세울 때 비전과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들이 이제 각 임직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가기 위해서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행동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약간 정신과 관련된 거라면 이것과 이거 두 개가 아주 이제 얼라인 동기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명확한 문제 정의를 할 수 있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가 AI 활용에 뛰어난 한쪽 분야예요. 요거를 제가 딱 정리를 해보니까 이쪽은 약간 마인드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은 뭐냐? 이들이 이제 AI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AI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협업 이해도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있죠. 여기서는 인간과 이 테크를 같이 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인간의 보조로서 얘네를 어떻게 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임직원분들이 저기 있는 AI 파트에 있는 친구들만 AI를 잘 다루는 게 아니라 AI랑 동떨어져 보이는 업무를 하는 친구들도 AI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자기 업무에도 뭔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I와 이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도, 그래서 이 인식과 실질적으로 기술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학습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인프라, 이런 기술 투자가 여러분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맞아서 이쪽은 이 AI 관련된 테크,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고도화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마인드에 대한 합의를 이뤄가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이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가 있잖아요. 요거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간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어떻게 링크를 잘 하시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늘 고민해야 되는 게 한 번 세운 비전이나 목표도 계속 살피고 내부에서 그 비전과 의사결정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생각만 하면 안 된다. 이걸 다룰 수 있는 툴, 이런 테크에 대한 투자도 아낌없이 R&D도 해야 된다. 이런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가 주가에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실제로 여기 2002년 이제 창업하고 본격적으로 스트리밍을 시작하면서 고객분들한테 좀 더 좋은 정보를 추천해 줘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계속 했을 거고, 마이크로 장르라는 게 지금 기준에서 저렇게 고도화된 것이지 그전엔 더 수작업이었을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지지부진한 주가를 유지하면서 무려 2014년까지 이 마이크로 장르라는 거를 정의하는 기간을 가져가고, 이거를 이제 7만 7천여 개의 장르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 이제 취향 그룹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장르를 정의를 하고 본격적으로 취향 그룹화 이후에 큐레이션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전보다 이 AI 기술 같은 것들이 좀 더 고도화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게 되고요. 그때 마침 이제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딱 겪게 되죠.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최근에 이 시기에 지금 넷플릭스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야, 너 조조 뭔 소리냐? 지금 넷플릭스 얼마가 떨어졌냐?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너무 이 시기에는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물려 있는 시기고 어떻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었던 시기잖아요. 이 코로나와 함께.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저는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 현재 지금 주가가 코로나 이후 그 어떻게 보면은 거품을 다 빼고 다시 이 정도까지 반등을 해서 올라온 상태이긴 하거든요. 지금도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진 않지만 그 얘기는 이 19년도까지 꾸준히 올라온 기점과 현재 별 차이는 없는 상태고요. 여기서도 어느 정도 등락을 하다가 넷플릭스가 현재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시장의 민심을 잃는 행보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고꾸라지지 않는 이상은 적어도 현재 뭐 워낙 그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어떻게 뭐 환경적 요인이 좀 불안하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회복되고 이런 컨텐츠에 대한 수급이나 다양화 이런 것들이 좀 더 일어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림상 그래도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넷플릭스는 AI를 어쨌든 적절히 활용을 해서 현재 어마어마한 그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 과정을 지금 요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넥스트 머리를 좀 쥐어짜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이제 광고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해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탈을 막기 위한 작은 수라고 저는 보고요. 넷플릭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장의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사용자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죠. 결국은 좋은 컨텐츠를 계속 수급해야 이 사용자분들이 계속 들어오게 될 테니까 그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되 아까 얘기한 AI 큐레이션,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의 뭔가 기술들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저의 소견이지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뭐 챗 GPT의 활용이나 이런 걸 좀 떠나서 실질적으로 좀 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비즈니스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이 대형 기업들, 이 대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챗 GPT도 이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기능들 중에 한 가지이잖아요. 예전 AI가 뭐 자동화, 아까처럼 뭐 큐레이션 이런 기능들이었다면 뭐 생성형 XXX라는 개념으로 지금 뭐 글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요런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라고 할까요? 아니면 툴이 등장을 한 건데 여러분은 요것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또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실지 혹은 사내에 적용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다 보면 그리고 그 방향성을 사내 임직원분들이랑 같이 맞춰가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2의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뭐 워낙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